안녕하십니까.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 2025년 2026년 시험 대비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공통 부분입니다. 기출및 예상 문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식, 양식, 중식, 일식에 다 공통되는 부분들입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식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선 정답부터 찍어드리면 총질소죠. 총질소는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천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질소는 하천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 식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식품의 부패 정도는 수소이온 농도, 그 다음에 휘발성 염기질소, 트리메탈아민, 이런 것들은 다 식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총질소는 하천 오염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휘발성 염기질소는 육류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트리메탈아민은 어류의 신선도 측정, 수소이온 농도 pH는 어육의 경우에 pH가 5.5 정도면 신선하고 6에서 6.2 정도면 초기 부패로 판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도 어류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해 보면 식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천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총질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당류 중에서 가장 단맛이 강한 것은, 감이 오셨나요? 네, 과당이죠.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과, 전, 설. 그러니까 과당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전화당, 설탕, 그 다음이 뭐죠? 포도당, 포맥갈젓이죠. 메가당, 갈락토스, 젖당. 그래서 가장 단맛이 적은 것이 뭡니까? 유당 또는 젖당입니다. 가장 단맛이 강한 것은 과당입니다. 과에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포맥갈젓이다. 그래서 어떤 두 문자로 따시든지 가장 강한 것은 과당이고 가장 약한 것은 젖당이다. 그리고 포도당은 그 중간에 있다. 그래서 당질의 감미도는 이렇습니다. 과당이 제일 높고 과, 전, 설, 포, 맥, 칼, 젖 해서 이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가장 강한 것은 과당이고 가장 약한 것은 젖당입니다. 한번 눈도장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류 중에 단맛이 가장 강한 것은 과당입니다. 다음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단팥죽에 단 것에다가 설탕 외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설탕 플러스 소금을 하면 설탕이 더 달게 느껴진다. 단맛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대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설탕에다가 소금을 넣었더니 설탕 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이런 걸 가리켜서 대비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맛의 대비 현상을 보면 주된 맛성분에 소량의 다른 맛성분을 넣어주면 주된 맛이 강해지는 것이다. 상쇄 현상은 서로 다른 맛을 혼합시킬 때 각각의 고유의 맛을 내지 못하고 약해지는 현상. 상승 현상, 같은 맛성분을 혼합해주면 맛이 더 강해지는 거. 변조 현상, 한 가지 맛성분을 먹고 바로 다른 맛성분을 먹으면 처음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
이런 걸 가리켜서 변조 현상이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하면 단팥죽에 설탕 외에 소금을 넣었더니 더 단맛이 크게 느껴졌다. 대비 현상입니다. 문제 4번입니다. 유지 또는 지질, 지방질을 함유한 식품이 빛이나 열이나 산소 등과 접촉해서 산패를 일으킨다. 기름맛이 변하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 산패를 일으키니까 산화를 방지하겠죠. 그러니까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다. 그래서 산화 방지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산화 방지제는 무엇이냐? 식품 속의 지방 성분은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하고 변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려니까 산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가지고 산화 방지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막제는 무엇이냐? 과실류 채소류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해서 외관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과실이나 채소류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게 하는 것, 이게 피막제입니다. 착색제는 식품의 가공 공정에서 상실되는 색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산미료는 식품의 신맛을 부여해서 식욕을 증진시키고 식품의 산송도를 조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균의 증식을 억제하죠. 증식이 억제되니까 보존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산미료로는 구연산, 주석산, 젖산, 초산 등이 있고 청량음료, 젤리, 잼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유지 또는 지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 즉 지방질을 많이 한 식품이 빛이나 열이나 산소 등에 노출이 되면 산패를 일으키죠. 이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산화 방지제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우유의 살균 방법. 61도, 65도에서 약 30분 정도 가열하는 것.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온이죠. 저온 살균법이 되겠습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은 어떻게 되죠? 고압증기 멸균법. 이 증기로 멸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끓이고 이 안에 다시 우유 담은 통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고압으로 이 통을 대표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우유에 이제 멸균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초고온은 몇 도씨 정도죠? 130도 내지 140도씨 정도에서 약 2, 3초, 1, 2초라고 낫겠습니다. 초고온 하니까 130 내지 140에서 순간이니까 1 내지 2초 살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61도, 65도에서 30분간 그러면 저온 살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 단시간 그러면 70도 내지 75도에서 15 내지 30초 가열로 냉각하면 고온 단시간. 고압증기 멸균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 안에 다시 우유통을 넣는데 여기에 고온, 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멸균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균기 내부에 물을 넣고 우유가 담긴 용기를, 여기에 물이 있죠. 여기에 우유가 담긴 용기를 이 안에 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밀봉한 뒤 120도씨의 고압증기에서 15 내지 20분간 이렇게 해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 초고온은 130 내지 140도씨에서 1 내지 2초 가열로 냉각하는 것. 그래서 61도, 65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것은 저온 살균법이다. 문제 6번입니다. 습열조리법이 아닌 것은? 습열조리법. 습열이란 게 뭐죠? 물을 끓여서 또는 수증기로 조리하는 거죠. 갈비찜, 버섯전골, 설렁탕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물에 삶거나 또는 물에 증기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불고기는 물이 안 들어가고 직접 굽는 것이죠. 그래서
후라이팬에 볶는다든가 불고기로 직접 굽는다든가 이런 것은 습열이 아니라 건열조리법이라고 그러죠. 건열조리법. 습열조리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불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열조리란 물 등의 액체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것, 삶고 데치고 찌고 끓이는 것, 다 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습열조리. 건열조리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즉 액체를 사용하지 않고 기름에 튀기든지 아니면 불을 사용해서 직접 굽든지, 그래서 불고기나 각종 구이 등 이것이 건열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습열조리법이 아닌 것은 불고기는 직접 불에 구우니까 건열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물에 끓이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습열조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총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이 총원가 산출하는 건 어떻게 하죠? 직접원가 더하기 간접원가, 제조간접비죠.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제조원가가 되죠. 이 제조원가에다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총원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원가고,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게 직접이죠. 그 다음에 간접원가는 간접이라고 써 있는 거, 간접원가,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이거 하면 제조원가가 되죠. 그래서 다 대본다면 여기까지가 제조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비하고 일반관리비를 더하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조원가에 더하면 총원가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걸 다 더한 값이네요. 다 더해보시면 아마 48만 원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신 분들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서 한번 풀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접원가, 간접원가 이 둘을 더하면 간접비 더하면 제조원가가 되고, 제조원가에다가 판매비 더하고 일반관리비 더하면 총원가가 된다. 이 총원가에다가 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죠. 이윤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되죠. 그때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어떤 곳에서 이제 판매 가격 구하라 그러면 총원가에다 이윤 더하면 판매 가격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달걀을 이용한 조리식품과 관계가 없는 것은 술안 관계 있죠. 오믈렛 관계 있고, 커스터드도 달걀 풀어서 만들죠. 치즈는 달걀이 들어간 게 아니죠. 우유에다가 플러스 뭐 하죠? 식초 좀 넣는다든지 해가지고서 가열하면 응고되죠. 그러고 나서 물만 빼는 거죠. 그걸 유청이라고 그러죠. 물을. 유청을 분리하면, 꺼지 같은 걸 넣고 유청을 분리하면 남는 것이 뭡니까? 치즈가 되죠. 그래서 우유에다가 산을 더해가지고 끓이면은 유청을 분리하면 치즈가 됩니다. 그래서 달걀을 이용한 조리식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이용한 식품과 관계가 없는 것은 치즈입니다. 우유에 산을 넣고 가열하여 응고시킨 다음에 그 멀건 물, 유청을 분리해내면 치즈가 됩니다. 문제 9번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중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인수공통이라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공통으로 걸릴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짐승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균인 것과 바이러스인 것 주로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이 세균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인 것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중학교 때 비홍천 윤회미소였고 이제 그때는 비루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홍역, 천연두,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 내용, 미친개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광견병이죠. 소아마비 그래가지고 폴리오입니다. 소아마비라고도 하고 폴리오라고도 하죠. 이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A형 간염까지 지금 이제 집어넣죠. 그래서 요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래서 세균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바이러스를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바이러스인 걸 보면 광견병 바이러스고 일본 내염 바이러스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입니다. 아닌 것은 세균인 것 돈 단독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증 중에서 세균인 것, 탄저, 브루셀라, 렙토스피라증, 결핵, 살모넬라 이런 것들이 주로 세균입니다. 여기에 지금 돈 단독도 들어가죠. 그리고 바이러스인 것, 일본 내염, 광견병, 동물 인플루엔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런 것들은 다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 중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돈 단독증이고요. 바이러스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장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 장 독소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것을 좀 머리에 두시냐면은 독소형 식중독과 감염형 식중독으로 분리할 때 독소형은 이미 밖에서 부패된 독을 만들어 놓은 것을 먹어서 식중독 걸리는 거고, 감염형은 그것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안에 들어와서 독소를 생성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에 말을 했었죠. 그래서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 얘네들은 전부 다 장 내에 들어와 가지고 장 내에서 독소를 만든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감염형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황색 포도상균 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밖에서 독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사람이 입으로 먹으면 안에 독이 생기는 거, 이 식중독, 요것을 가리켜서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그러죠. 장 독소 그러면 독소형 식중독 이렇게 불러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황색 포도상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에는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식중독 이러한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이미 독이 있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잠복기가 짧습니다. 바로 들어와서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증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에는 황색 포도상균이 제일 많은 것이고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이거는 주로 뭐 어디에 있습니까? 통조림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장 독소에 의한 거, 장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이고 살모넬라 병원성 장염 비브리오는 감염형 식중독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건열조리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한번 살펴봤죠. 건열조리법이 아니면 수별조리법인데, 수별조리법은 물에 찌거나 삶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찌기가 되겠습니다. 굽기,
볶기, 지지기 이건 다 뭡니까? 건열조리법이죠. 예, 직접 굽든지 아니면 기름에 볶든지 이런 건 다 건열조리법이라고 하고, 이것 말고 있는 것이 물에다가 삶든지 증기로 찌든지 하는 건 다 스별조리법인데 쪘으니까요. 스별조리법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연독 식중독의 원인 식품과 독소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동미나리 시큐톡신 맞죠? 섭족의 삭시톡신 맞죠? 독버섯 무스크린 맞습니다. 면실류 리신 틀렸습니다. 면실류는 뭡니까? 모카씨. 여기는 뭐죠? 고시폴이죠. 독소가. 리신은 피마자의 독소입니다. 피마자. 그래서 면실류 리신 그랬으니까 틀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독 알아두시고요. 동미나리 시큐톡신, 섭족의 삭시토신 또는 베네루핀, 독버섯 무스카린, 면실류는 고시폴이고 리신은 피마자의 독소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면역이 형성되는 질병은 예방접종을 맞았든 또는 그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그 병이 안 걸리는 것. 이것이 이제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죠. 면역이 형성되는 건 어떤 겁니까? 예, 홍역이죠. 홍역은 영구 면역입니다. 예, 한번 걸리거나 또는 예방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면 평생 안 걸리는 거죠. 이질이나 말라리아나 매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거 외에도 홍역 외에도 영구 면역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수두, 풍진, 백일의 폴리오, 소아마비를 폴리오라고도 하죠. 백일의 이런 것들은 다 영구 면역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구 면역 질병, 영구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한 번 감염되거나 백신 예방주사를 맞으면 인체 내에 면역 기억세포가 생성돼서 이후 다시 동일한 병원체가 침입한다 해도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방어해서 걸리지 않게 되는 것. 홍역, 수두, 풍진, 백일의 폴리오, 천연두, A형 간염 이런 것들이 영구 면역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면역이 형성되는 질병은 홍역입니다. 14번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만 봐도 아셔야 합니다. CHON으로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이거 단백질이죠. 여기를 잘 모르고 지나쳤다 할지라도 아미노산 그러면 생각나셔야 돼요. 이게 아미노산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펩티드 결합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단백질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졌고 아미노산 펩티드 결합을 하는 거 단백질. 15번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에서 먼저 구입한 재료부터 먼저 소비하는 방법은 먼저 구입한 거 먼저 나간다.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간다. 선입선출법이죠. 먼저 선자 들어온 거 먼저 나간다. 그래서 그냥 문장 자체에서 봐도 나오는 거죠. 선입선출법입니다. 후입선출법은 나중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이게 후입선출법이고, 단순평균법은 들어올 때마다 것을 A1, B1, C1, D1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 해갖고 나오는 요 평균 가격, 이것으로 곱하기 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걸 단순평균법. 개별법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마다 얼마씩 다 적어놓은 다음에 쓸 때 얼마짜리 썼고 얼마짜리 썼고 남을 때
C와 D가 남았는데 이게 들어올 때 100원에 들어왔고 이게 102원에 들어왔다. 그럼 요게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거. 이걸 개별법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나가게 하는 방법이니까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은 구입 단가별로 재료의 가격표를 붙여서 보관하다가 출고할 때 그 가격표에 붙여 있는 구입 단가를 재료의 소비 가격으로 하는 방법, 이것이 개별법이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걸 먼저 쓴 것으로 한다. 단순평균법은 일정 기간 동안 구입 단가를 구입 횟수로 나눈 구입 단가의 평균을 재료 소비 단가로 하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먼저 구입한 재료로부터 먼저 소비한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쓰는 걸로 선입선출법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당근 등의 녹황색 채소를 조리할 경우 기름을 첨가해서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죠.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흡수 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토마토라든가 당근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용성 비타민이다. 그래서 기름에다가 이제 봉전과 기름으로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촉진을 위해서. 좀 더 살펴보면 당근과 같은 녹황색 채소를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이유, 당근 등 녹황색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죠. 이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녹아야 흡수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서 영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이라든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얇게 썰어서 기름에 살짝 데쳐서 먹으면 아주 맛도 있고 소화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근 등의 녹황색 채소를 조리할 경우 기름을 첨가하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은 기름에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흡수 촉진을 위해서 기름을 넣어서 조리를 한다. 17번입니다. 식품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에서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수 또는 자연수. 물에는 이거에 다른 개념으로 결합수라는 게 있죠. 자유수, 자연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물입니다. 물.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물 속에서 미생물이 살고, 이런 것이 자유수 또는 자연수 일반적인 물입니다. 그런데 결합수란 건 뭐냐? 일반적인 물이 아니에요. 0도씨에서도 얼지 않고 100도씨에서도 끓지 않고, 이거 자유수는 물과 물질을 이탈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결합수는 꽉 붙여놨기 때문에 이탈이 안 됩니다. 이제 큰 의미에서 이렇게만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다. 결합수죠. 100도씨에서 증발하여 수증기가 된다. 이건 자유수입니다. 표면 장력이 크다. 이것도 자유수죠. 수용성 물질을 녹여 용매로 작용한다. 즉 설탕 같은 것을 다 녹일 수 있다. 소금도 넣으면 녹는다. 이건 자유수입니다. 결합수에서는 안 녹습니다. 용매로 작용 안 해요. 근데 왜 결합수를 쓰느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내에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는데, 자유수는 식품 구성 성분과 결합하지 않고 용매나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 용매는 설탕이나 소금을 넣으면 녹는 거예요.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이 많이 나가고 변질되거나 부패되죠.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또 쉽게 건조할 수도 있고 탈수할 수도 있어요. 오래 놔두면은 싹 수증기 날라서 딱딱하게 건조되고 탈수도 할 수 있고. 결합수는 어떤 거냐? 식품 내에 탄수화물, 단백질 등과 결합되어서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고
물이 빠져나가지도 않죠. 오랫동안 습도를 유지합니다. 미생물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잘 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용매작용도 하지 못합니다.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붙어가지고 결합됐기 때문에. 왜 결합수를 쓰겠습니까? 빵이든 이런 음식물에다가. 미생물이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으라고, 즉 오랫동안 보존하고 습도를 유지하고 마르지 않고 이런 용도를 위해서 결합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수는 0도에서도 얼지 않고 100도씨에서도 끓지 않는다. 밀도가 훨씬 높아서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열을 가한다고 해서 쉽게 건조되지도 않는다. 결합력이 강하다. 이해가 되셨죠? 좀 더 보충해서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멈추시고 읽으신 다음에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품 중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도씨에서도 끓지 않고 0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 100도씨에서 증발하고 표면 장력이 크고 녹이는 용매로 작용한다. 이것은 전부 다 자연수 또는 자유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중간 숙주 없이 감염이 가능한 기생충. 폐흡충, 간흡충, 아니사키스, 구충. 정답은 뭡니까? 중간 숙주 없이 바로 들어온 거. 이 구충이죠. 구충, 편충 뭐 이런 것들이죠. 구충은 뭐죠? 구충은 이게 12지향충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숙주 없이 들어오는 것들은 뭡니까? 회충, 구충, 편충, 묘충. 이런 것들이 중간 숙주 없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폐흡충이나 간흡충이나 아니사키스 이런 것들은 뭐예요? 1중간 숙주도 있고 2중간 숙주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폐흡충 같은 것은 1중간 숙주가 뭐죠? 그렇죠. 조개류이고 2중간 숙주는 이 조개류를 먹은 민물가재 같은 거. 그런데 이 민물가재를 사람이 먹으면 이제 폐흡충, 즉 페디스토마죠. 이게 사람으로 들어오고 간흡충 같은 경우는 간디스토마는 이것도 1중간 숙주는 민물, 폐류죠. 민물 조개죠. 이것을 먹은 이 숙주는 붕어나 잉어. 요것을 회로 떠먹으면 이제 사람이 간으로 들어온 간디스토마가 된다. 아니사키스는 고래회충이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이걸 날것으로 먹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중간 숙주 없이 감염이 가능한 것은 구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중간 숙주 없이 감염이 가능한 기생충은 구충입니다. 중간 숙주가 필요 없는 기생충, 회충, 묘충, 편충, 구충. 구충을 12지장, 출이 아니고 충, 12주장충이라고도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무구조충, 민촌충의 감염에 관한 올바른 예방 대책. 무구조충, 입이 없어서 이제 민자라 갖고 민촌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감염됩니까? 소고기. 소고기 회, 육회죠. 날로 먹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구조충입니다. 유구조충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유구조충은 뭘 먹었을 때 돼지고기, 설익은 돼지고기 같은 것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무구조충, 민촌충은 뭘로? 쇠고기를 가열 섭취해야 한다. 왜? 소고기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익혀서 먹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구조충의 감염이 올바른 대책은 소고기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소고기를 가열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20번입니다. 해산 어류를 통해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해산 어류, 즉 연근의 어류나 조개 이런 것들을 여름에 먹고 주로 걸리는 게 뭡니까? 장염 비브리오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 혈폐색증 걸려갖고 많이 죽죠.
그래서 해산 어류, 연근에 이런 여름에 회 먹고 이렇게 해서 걸리는 거 장염 비불효균입니다. 황색 포도상귀균 식중독. 이건 오염된 유가공품이나 또는 조리사의 손에 뭐 이렇게 상처가 났다, 고름이 있다, 이런 데 있는 것들이 황색 포도상귀균이죠. 이게 일으키는 식중독입니다. 살모넬라, 이 계란 같은 거 껍질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옮기는 거죠. 요즘은 이제 계란도 다 소독해서 나오지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이것은 뭡니까? 캔, 통조림, 부패한 통조림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산 어류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장염 비불효균 식중독입니다. 황색 포도상귀균 식중독은 오염된 유가공품이나 또는 조리사의 상처에 난 균, 즉 고름이나 이런 고름에 있는 이런 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있는 게 포도상귀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식중독. 살모넬라균은 계란이나 육류 가공품 등에서 묻어나오는 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부패한 통조림에서. 햇볕에 말린 생선이나 버섯에 특히 많은 비타민. 햇볕에 말리면 뭐가 많아지죠? 비타민 D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햇볕에 말린 생선이나 버섯에 특히 많은 비타민은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풍성해진다. 다음 22번입니다. 냉장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신선도 유지, 미생물의 증식 억제, 자기소화 지연 및 억제. 자기소화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숙성되는 겁니다. 고기가 숙성되는 거. 이것을 천천히 숙성되게 해서 맛이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냉장으로 가능합니다. 미생물의 사멸, 냉장으로 미생물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냉장고 안에서도 썩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육류의 자기소화는 한번 보겠습니다. 도축후의 육류 내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스스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 이게 자기소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육질이 부드럽게 만들고 풍미를 더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숙성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기는 연해지고 풍미가 증가하고 저온에서 숙성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자기소화의 활용 방법이다. 저온 숙성이 됩니다. 냉장고에 냉장 시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에서 육류의 자기소화가 진행되도록 유도해 가지고 맛 좋게 만든다. 그래서 저온에서 자기소화는 천천히 진행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냉장의 목적으로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미생물 증식 억제가 있고 자기소화 지연 및 억제, 이게 이제 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냉장의 목적과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생물이 완전히 사멸되는 건 아니다.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달걀 저장 중에 일어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달걀 저장 중에 일어나는 변화. 저장 기간이 오래될수록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중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pH가 저하가 아니라 상승하죠. 난항 개수의 증가가 아니라 난항 개수가 감소합니다. 수양 난백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수양 난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옳고 2, 3, 4는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2, 3, 4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란이 깨놓으면 이렇게 되죠. 요 노른자 있죠. 그 다음에 흰자에 요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흰자도. 그 다음에 흰자에 아주 이렇게 묽은 부분이 있어요. 물처럼 묽은 부분. 그래서 요 노른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계란의 황색이다 그랬고 난황이라고 그럽니다. 요 흰자의 단단한 부분, 농후하다. 흰자가 농후하다. 그래서 농후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농후난백 옆에 물처럼 줄 흐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물이다. 내가 수양난백이라고 해요. 수양난백.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노른자, 난황,
요 단단한 흰자, 농우남백, 요 물처럼 물구름한 거 옆으로 수양남백이다. 그러면 난황계수다 그러면 요 노른자의 높이를 뭘로 나눈다? 요 지름으로 나눈 거. 이것을 가리켜서 난항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항계수가 높다라는 것은 이 난항의 높이가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 높이가 높다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신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오래될수록 이 난항이 어때요? 풀어지면서 쭉 쳐져가지고 높이는 낮아지고 지름은 쭉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난항계수가 낮아지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예, 난항계수. 그래서 난항계수가 높을수록 신선하다. 그 다음에 남백계수. 농우남백을 쿡 찌르면 높이가 나오겠죠. 이것도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지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높이가 낮아지고 옆으로 쭉 퍼지겠죠. 예, 신선할수록 높이가 높고 지름이 적겠죠.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남백계수도 계수가 클수록 신선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납득이 되셨습니까? 예, 이게 안 되면 이 문제를 못 풉니다. 반드시 한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달걀 저장 중에 일어나는 변화, 수분 증발 및 무게 감소. 달걀의 껍질에 달걀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비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껍질에 이게 이제 기공이 있단 말이에요. 기공이 여기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여기로 수분이. 그 무게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오래될수록 무게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pH가 상승한다. 산란 직후 알칼리성인 달걀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pH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오래된 달걀일수록 난항계수와 남백계수는 작아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노른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노른자가 이제 쭈그러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더 넓어지겠죠. 이렇게. 난항계수가 어떻게 된다? 이 높이를 지름으로 나눈 건데 높이는 낮아지고 지름은 올라가니까 난항계수가 줄어든다. 오래될수록. 그래서 이 내용은 이론과 함께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읽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달걀 저장 중에 일어나는 변화로 오른 것은 오래될수록 어떤다? 수분이 빠져나가지고 중량 감소한다. 그 다음에 pH 저하가 아니라 상승, 난항계수 증가가 아니라 오래될수록 난항계수가 감소한다. 수양남백이 어떤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증가하죠. 이 묽은 애가 수양남백이잖아요. 얘가 갈수록 더 묽어지겠죠. 증가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새우나 게 등의 갑각류에 함유되어 있으며 사후 가열하게 되면 적색을 띠게 된다. 새우나 게는 어떻게 해요? 삶으면 빨갛게 되죠. 이때 이 색소가 뭐냐 하는 거예요. 네, 아스타잔틴이죠. 새우나 게 등에 있는 색소는 아스타잔틴이다. 새우나 게 등의 갑각류에 함유되어 있고 찌거나 삶으면 빨간색을 띈다. 아스타잔틴이다. 새우나 게 등의 갑각류는 살아있을 때는 종류에 따라서 자주비, 갈색 이런 걸 띠지만 가열하면 찌면 단백질과 결합된 붉은 색소인 아스타잔틴이 열에 의해 단백질과 분리되어서 빨간색이 된다. 그걸 가리켜서 아스타잔틴이라고 한다. 26번입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어느 기간까지를 말하는가? 신생아 몇 주죠? 4주. 47에 28, 28일 미만. 4주 미만 그래도 되고 28일 미만 그래도 됩니다.
신생아입니다. 신생아는 4주 미만 또는 28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정기 이월량과 단기 구입량의 단기, 이걸 고칩시다. 죄송합니다. 단기입니다. 이번 기 단기 구입량의 학계에서 기말 재고량을 차감함으로써 단기 소비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뭐죠? 예, 재고조사법이죠. 전기 2월 플러스 단기에 매입한 거, 구입한 거 마이너스 기말 재고. 그러면 뭐다? 이번 기에 소비한 거. 이런 게 된다는 얘기죠. 전 달 31일 날 재고조사를 했더니 소고기가 50kg이 있었습니다. 소고기가. 근데 이번 달에 500kg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를 모르겠지만 기말의 재고를 이번 달 말일에 딱 조사를 해봤더니 50kg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얼마를 소비했다는 얘기입니까? 550 마이너스 50 하니까 500kg를 이번 달에 소비했다. 이렇게 단기 소비량을 산출하는 방법, 재고를 봐가지고 정기 2월 플러스 단기 구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를 했더니 단기 소비량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재고조사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계산법,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 한번 읽어보시면 이미 설명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습득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면 전기 2월, 전기에 말일에 봤더니 소고기 50kg 있었는데 이번 달 총 산 걸 보니까 500kg이었다. 그런데 기말에 재고조사를 했더니 445kg이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550에서 마이너스 45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505kg. 505kg이 이번 달에 소비한 것이다. 전기 2월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하면은 단기 소비량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재고조사법이라고 한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폐기율이 가장 높은 식품 아시겠죠? 그렇죠. 조개죠. 예, 거의 다 껍데기죠. 아마 그 다음이 이제 갈치가 되게 생선 같은 거 머리 자르고 뭐 내장 빼고 이러니까. 예. 그 다음이 달걀 같은 거죠. 껍질 버리니까. 이 서류, 고구마 같은 것은 별로 배울 게 없잖아요. 껍질도 얇고. 그래서 순서가 아마 이대로 갈 겁니다. 이게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폐기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중 폐기율이 가장 높은 것은 조개다. 그 다음이 생선류, 그 다음에 채소류, 난류, 달걀 같은 거, 서류, 고구마, 감자, 곡류, 쌀, 보리. 순서도 한번 봐두시고요. 29번입니다. 다음 중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전분의 호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봤지만 호화, 뭐 감자를 찐다, 고구마 찐다, 밥을 한다. 이렇게 찰지게 잘 익는 거 이런 걸 호화라고 그러죠. 그럼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호화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미칩니다. 예를 들면 서류, 곡류 어떤 게 빨리 익습니까? 예, 서류, 감자나 고구마가 더 빨리 익습니다. 입자가 클수록. 곡류가 더 잘 안 익죠.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호화에 영향을 미치죠. 조소미의 성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화면이 고르지 못했죠. 네.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거, 전분의 종류 영향을 미치고 조소미는 아니고, 가열 온도, 온도가 세일수록 밥이 잘 되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죠. 수소 이온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자꾸 나갔습니다. 다시 봅니다. 다음 중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조소음류의 성질입니다.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가열 온도에 따라서 수소 이온 농도에 따라서 산성이면 잘 안 되죠. 알칼리성이면 비교적 호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밥을 지을 때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번입니다. 밥을 지을 때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밥을 지을 때 물의 양은 밥맛과는 상관이 없다? 틀렸죠. 가장 적정한 물의 양은 1 내지 1.5배. 이때가 밥이 제일 맛있을 때죠. 지나치게 건조된 쌀은 밥맛이 없다? 맞습니다. 조리용수는 pH가 5 내지 6이 적당하다? 틀렸죠.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pH 7 내지 8입니다. 그 다음에 열원과 조리연기의 재질은 밥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열원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조리연기를 뭐 쓰느냐. 예를 들면 무쇠솥이 밥이 맛있죠. 어떤 용기를 썼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서서히 적은 열에 했느냐 아니면 센 열에 했느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맛에는 물의 pH가 영향을 미치는데 7 내지 8의 약알칼리성, 이때 밥맛이 가장 좋다. pH 7은 중성, 7보다 낮으면 산성, 8보다 높으면 알칼리성. 그래서 1에서 14까지가 있죠. 그래서 7이 중성이고 여기는 산성이고 위로 올라가면 알칼리성. 그래서 7 내지 8이면 약알칼리성. 이 7 내지 8이 약한 알칼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용유를 좀 넣으면은 밥이 더 찰지게 되고 물의 양은 1 내지 1.5배가 되고 열 전도가 느린 무쇠솥은 끓인 후 여러 지속력이 높아 알루미늄 재질보다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나치게 건조된 쌀은 밥맛이 없다. 적당히 건조된 거라 좋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밥을 지을 때 물의 양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물의 양은 1 내지 1.5배가 가장 좋다. 조리용수는 5 내지 6이 아니라 pH 7 내지 8이 가장 좋다. 열온과 조리용기의 재질은 밥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쇠솥이 알루미늄보다 더 맛있다. 그러므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점은 주류 판매가 안 되는 영업점은 어디입니까? 휴게 음식점입니다. 휴게 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 음식점에서는 커피, 차,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등 조리된 음료와 음식을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술 판매는 안 됩니다. 32번입니다. 간장이나 된장의 갈변에 갈색으로 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간장이나 된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갈색으로 더 변하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장이나 된장의 갈색, 색이 어두워지는 현상,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 한다. 이것을 또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도 하죠. 이 반응은 간장이나 된장 속의 아미노산,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온도 상승, 산소 농도 증가와 같은 조건에 반응하면서 생성되는 복잡한 화학 반응인데 갈색 색소인 멜라노이딘을 생성해서 식품의 색을 진하게 만들고 독특한 풍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뭐냐?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또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장이나 된장의 갈변,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다. 33번입니다. 식품의 감별법 중 옳지 않은 것. 난류, 계란은 껍데기가 매끈하고 광택이 있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신선한 것일수록 껍데기가 거칠거칠하고 광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풀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소고기는 선홍색을 띠며 윤기가 나야 하고 결이 곱고 미세함에 탄력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밀가루는 흰색이며 냄새가 없어야 하고 가루가 작고 감촉이 좋아야 한다. 맞습니다. 쌀은 빛깔이 맑고 윤기가 있어야 하며 가공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나달이 고르게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계란은 껍데기가 거칠거칠하고 광택이 적은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막 나은 달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란의 신선도, 껍데기가 거칠고 매끈하지 않으며 광택이 없는 계란, 이것이 신선한 계란이다. 신선한 계란은 껍데기에 큐티클층이 벗겨지지 않아서 거칠거칠하다.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 햇빛에 비쳤을 때 반투명하고 맑게 보인다. 이런 게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계란은 껍데기가 매끈하고 광택이 있으면 오래된 겁니다. 덜 신선한 겁니다. 34번입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첨가하는 다음 물질 중 글루텐 형상을 강화하는 것. 글루텐 형성이 강화된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글루텐이 어떤 역할을 하죠? 찰진 거, 점성이 높은 거, 이게 글루텐이죠. 이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재료, 달걀이죠. 설탕이나 버터나 베이킹소다 이런 건 다 뭡니까? 점도를 약화시킵니다. 글루텐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글루텐 형성을 도와서 더 찰지게 만들고 빵의 형태를 유지하고 색과 맛을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은 이러한 응고성뿐만 아니라 유화성,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고 기포성이 잘 일어나게 해서 빵의 품질에 기여합니다. 이 부분도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읽으셔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첨가하는 물질 중에서 글루텐 형성을 강화하는 부재료는 달걀이 되겠습니다. 글루텐, 이 끈적끈적하고 찰진 거, 이 성격이 글루텐입니다. 밀가루 반죽했을 때 그 점도가 높은 거, 점성이 높은 거, 이것이 글루텐인데 달걀은 이것을 오히려 잘 강화시킨다. 35번입니다. 카로티노이드 색소와 함유식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자, 라이코펜, 토마토나 수박에 들어있죠. 베타카로틴, 당근과 녹황색 채소 맞습니다. 아스타잔틴, 새우나 게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헤모시아닌, 다시마, 미역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헤모시아닌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문어, 오징어, 이런 것들을 삶으면 빨갛게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헤모시아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마나 미역에는 어떤 색소가 들어있죠? 다시마나 미역 속에는 푸코잔틴이라는 그런 색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카로티노이드 색소와 함유식품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이것은 맞다. 라이코펜, 토마토, 수박, 베타카로틴, 당근, 녹황색 채소, 아스타잔틴, 새우, 게. 헤모시아닌은 뭐다? 헤모시아닌은 문어나 오징어 등의 연철류에 포함되어 있는 파란색의 색소로 익히면 뭐가 된다? 빨갛게 된다. 그 다음에 다시마와 미역은 어떤 거?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인 뭐가? 푸코잔틴. 다시마나 미역은 푸코잔틴이고 헤모시아닌은 문어나 오징어 등에 있는 색소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간장의 감칠맛 성분은 답부터 찍겠습니다. 그루탐산 또는 그루타민산입니다. 간장의 감칠맛, 그루탐산 또는 그루타민산입니다. 그래서 글루탐산 또는 그루타민산, 감칠맛으로 표현되고 풍미를 더하는 맛,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다시마, 육류, 치즈 등 다양한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감칠맛의 주요 성분 글루탐산, 조미료, MSG,
글루탐산을 나트륨과 결합시킨 형태로 음식의 맛과 풍미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거. 그다음에 아스코르빈산은 뭐냐? 이제 비타민을 보면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돼 있죠. 신맛이 나는데 산이기 때문에 C죠. 근데 아스코르빈산이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솔트, 즉 염기, 염 형태를 가지면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이 됩니다. 이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이 되면 이때는 신맛이 없는 비타민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장의 감칠맛, 그러면 그루탐산 또는 그루타민산이고, 아스코르빈산 좀 전에 보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소독약의 살균력 측정 지표가 되는 소독제, 석탄산이죠. 석탄산을 1로 보고 이제 살균력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석탄산입니다. 그래서 소독약의 살균력 지표는 석탄산인데, 이거 페놀이죠. 석탄산 계수라는 지표는 석탄산의 살균력과 다른 소독제 살균력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산을 1이라고 놓고 다른 것이 몇 배가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가 1보다 크면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강하구나. 계수가 1보다 적으면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약하구나. 계수가 10이라면 석탄산보다 10배는 더 살균력이 강하구나. 그래서 10배가 적은 농도로 사용해도 되겠구나.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소독약의 살균력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석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입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많으면 어떤 건강장애? 진폐증이죠. 공기 중에 먼지가 많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건강장애는 진폐증이 되겠습니다. 울열은 뭡니까? 울열. 열이 몹시 심해서 속이 답답하고 괴로운 증상, 이게 울열입니다. 레이노드 시병,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손가락, 발가락 등의 말단 부위가 과도하게 수축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거, 이걸 가리켜서 레이노드 시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지가 많아서 일어나는 거 진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g당 발생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은 당질, 이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1g당 몇 킬로칼로리입니까? 4킬로칼로리죠. 지방은 1g당 9킬로칼로리, 알코올은 7킬로칼로리. 그러니까 발생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지방 9킬로칼로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1g당 발생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 당질,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킬로칼로리고 알코올은 g당 7킬로칼로리, 지방은 1g당 9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지방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콩, 쇠고기, 달걀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주구본 영양소. 콩, 쇠고기, 달걀은 무슨 식품이죠? 단백질 식품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근본 식품은 이런 겁니다. 쇠고기, 계란, 우유, 생선, 콩. 당질, 즉 탄수화물은 곡류, 감자입니다. 그래서 콩, 쇠고기, 달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단백질 식품이다. 41번입니다. 육류의 연화작용, 육류를 부드럽게 하는 것,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 파파야, 파인애플, 무화과, 레닌. 정답은 4번이죠. 레닌은 뭡니까? 콩팥에서 나오는 효소로 혈압 강화,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 육류의 연화작용, 요것을 섞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거. 파파야, 파인애플, 무화과는 다
육류의 연화작용에 쓰이는 거죠. 파인애플은 브로메린. 파파야는 뭐죠? 파파인. 무화과의 연육작용을 돕는 것은 피신. 이런 게 소화효소제죠. 근데 레닌은 이 육류의 연화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육류의 연화효소, 배즙의 프로테아제, 생강의 프로테아제, 육류의 연화효소, 파인애플의 브로멜린, 무화과의 피신, 파파야의 파파인, 이런 것들이 전부 연화효소,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 쓰는 겁니다. 레닌은 뭐다? 콩팥에서 나오는 효소로 혈압 조절 역할을 하는 거 레닌이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레닌이죠. 그래서 육류의 연화작용과 관계없는 것은 레닌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결건조로 얼려서 건조시키는 거 뭡니까? 당면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결건조 또는 냉동건조라는 것과 분무건조를 살펴봅니다. 냉동시켜서 저온에서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당면, 한천, 건조두부 등에 이용되는 거, 이걸 동결건조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분무건조는 액상을 안개로 분무해서 열풍으로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드는 거. 우유 액상이잖아요. 액체잖아요. 이것을 안개로 분무를 시킵니다. 그러면 증기로 날아가죠.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라는 이 액상을 분유로 만드는데 전부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 이걸 가리켜서 분무건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유 같은 경우는 분무건조법이고, 당면은 동결건조법, 얼린 다음에 식히면서 말리는 겁니다. 동결건조로 제조되는 거 당면입니다. 42번입니다. 달걀의 열 응고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높은 온도에서 계속 가열하면 질겨집니다. 맞습니다. 산이나 식염을 첨가하면 응고가 촉진됩니다. 맞습니다. 설탕은 응고 온도를 낮추어준다. 틀렸죠. 설탕을 넣으면 쉽게 말하면 잘 익지 않는 거죠. 응고 온도가 높아야 익습니다. 그래서 응고 온도를 낮추어준다가 아니라 설탕은 응고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낮추어가 틀린 거죠. 높여준다. 더 높은 온도를 가야 응고된다 이 말입니다. 설탕을 넣으면은. 그래서 틀렸죠. 노른자는 65도 정도에서 응고가 시작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설탕이 계란의 응고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봅니다. 설탕은 어떠냐, 단백질 분사 사이에서 수소 결합을 방해해 가지고 응고를 잘 안 되게 한단 말이에요. 단백질이 열에 의해 변성되어 굳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더 높여줘야 돼요. 첨가된 설탕의 양이 많을수록 단백질 변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계란이 응고되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커스터드 크림의 제조 시 계란 노른자에 설탕을 미리 섞어주면 노른자가 뭉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면 응고가 늦어진다, 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온도로 해야 된다. 온도 상승,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달걀의 열 응고성에서 달걀의 응고 온도는 남백이 흰자가 60 내지 65도, 노른자는 조금 더 높습니다. 65도, 70도. 근데 설탕을 넣으면 어떤다? 응고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응고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소금, 우유 등의 칼슘과 산은 응고를 촉진시켜 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소화기계 질병의 가장 이상적인 관리 방법은 소화기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소화기계 질병의 가장 이상적인 관리 방법, 환경위생 철저, 풍부한 영양 섭취, 외래감염 검역, 보균자 관리. 이거는 주로 호흡기 쪽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 소화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소화기 질병이니까 영양섭취 풍부한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질병이니까 이상적인 것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질병의 가장 이상적인 관리 방법, 해충 구제하고 식품의 오염 방지하고 소독殺菌 철저히 하고 기타 환경위생 철저, 이런 것이 소화기계 질병의 이상적인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러스성 감염은 아까도 잠깐 봤죠. 바이러스성, 전염성 간염이라든가 홍역, 천연두,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 내염, 미친개병인 광금병, 소아마비, 폴리오라고도 하는 소아마비, A형 관염,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감염은 전염성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은 홍역, 천연두,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 내염, 광금병, 소아마비, 전염성 감염 모두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병이다. 나머지는 세균입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관계되는 원인 물질과 균은 알레르기성 식중독,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꽁치, 고등어 이런 데서 오는 먹고 난 다음에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히스타민, 모르가니균에 의한 히스타민입니다. 그래서 모르가니균은 식품 중에 히스틴으로부터 히스타민 및 유독성 아민을 생성하는 원인균이다. 그래서 특정 식품에 과민한 사람, 등푸른 생선, 이때 먹고 나면 두드러기가 일어난다는 가는 발진을 일으키는 것. 잠복기는 5분에서 1시간 정도 30분 전이며 입과 눈꺼풀 등에 열이 나고 졸음이 오고 얼굴이나 몸에 크고 작은 불규칙한 발진이 일어난다. 두드러기, 가렵고, 이건 다 모르가니균의 오염 경로, 히스타민의 함유량이 많은 꽁치, 정갱이, 청어 등의 원인 식품이다. 그래서 모르가니균이 히스타민이라는 이러한 독성 물질을 일으켜서 이것이 가져오는 것이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식중독에 관계되는 원인 물질 히스타민이며,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르가니균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채소, 샐러드용 기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올리브유, 유채유, 콩기름, 경화유, 채소 썰리는 기름, 샐러드 위에다가 이런 식용유를 이제 뿌려서 먹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그렇죠. 경화유죠. 경화유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름은 아니죠. 기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화유란 어유, 대두유, 채종유 등의 지방류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 지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쇼트닝, 마가린, 쇼트닝, 요것을 채소 위에다 뿌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샐러드에 뿌려 먹는 기름은 이런 거죠. 이런 거. 경화유, 이거는 마가린이나 쇼트닝처럼 딱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뿌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음식의 직접 원가는 500원, 제조 원가는 800원, 총 원가는 1000원이다. 이 음식의 판매 관리비는 얼마인가? 총 원가가 1000원입니다. 총 원가는 뭡니까?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 비용 일반 관리비죠.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더하면 총 원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 원가가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조 원가가 800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모릅니다. 그럼 X는 얼마가 되죠? 200원.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총원가가 제조원가 플러스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라는 거,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조원가에다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원가는 제조원가에다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그런데 총원가가 1,000원이고 제조원가가 800원이니까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얼마가 된다? 200원이 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조리를 하는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조리하는 목적, 소화 흡수율을 높여 영양 효과를 증진시킨다. 맞죠? 식품 자체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한다. 틀렸죠? 조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식품 자체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무슨 수로 보충하겠습니까? 흡수를 잘하게 만드는 게 할 수는 있지만은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하려면 뭐 영양제를 먹든지 건강 기능식품을 먹든지 해서 별도로 보충을 해야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정답이 되겠고, 조리를 해서 맛있게 하고 외관을 보기 좋게 해서 기호성을 증진한다. 맞죠? 세균 등의 유해 요소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다. 맞습니다. 조리를 하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식품 자체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는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식품 자체에 부족한 영양 성분까지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냉동실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맞는 것은? 해동시킨 후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시 냉동 보관하면 다음에 사용할 때도 위생상 문제가 없다? 틀렸죠. 상한 고기를 냉동실에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상한 건 상한 거죠. 위생상 문제가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맞는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액체류의 식품을 냉동시킬 때는 용기를 꽉 채우지 않도록 한다. 맞네요. 꽉 채우면 얼면 터져 나와버리겠죠. 얼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꽉 채우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맞았습니다. 육류의 냉동 보관 시에는 냉기가 들어갈 수 있게 밀폐시키지 않도록 한다. 틀렸죠. 냉기가 들어가면은 고기에 육류의 이 바깥쪽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습도가 빠져나가 버려 가지고 여기가 변질됩니다. 변색되고. 그래서 잘 싸가지고 냉기가 직접 들어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밀폐시켜야 합니다. 시키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뜨거운 음식은 식히지 않은 상태 그대로 넣는다. 식혀서 넣어야겠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육류에다가 냉동 보관할 때 냉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밀폐해야 합니다. 냉기와 접촉하면, 밀폐하지 않고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육류 표면이 말라버립니다. 습기가 다 제거돼 가지고, 그러면 색이 변하거나 산패를 일으킬 수가 있고 고기의 맛과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육류는 랩으로 두껍게 싸고 냉동식품용 지퍼백에다 넣어서 공기를 최대한 빼서 밀폐해 가지고 밀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체류의 식품을 냉동시킬 때는 용기를 꽉 채우지 않도록 한다. 얼면 부피가 증가해서 터져버리니까 꽉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 들은 거니까요. 이건 다 틀린 겁니다. 다음 50번 문제입니다. 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맞습니다. 골격과 치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이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골격과 치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이다 그러면 칼슘입니다. 철분이 부족할 때는 갑산손증이 생긴다. 틀렸죠. 이것이 아니라 뭐죠?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 생기죠. 빈혈. 철의 필요량은 남녀에게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여자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피를 내보내죠. 밖으로. 또 임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철분의 함량이 철분을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남자보다. 다릅니다. 철의 필요량은
여자에게 있어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뭐가요? Fe, 철이. 그래서 골격과 치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은 철분이 아니라 칼슘이라는 거죠. 칼슘의 99%가 전부 치아와 골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의 필요량은 남녀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철분을 섭취하는데 특별히 생리, 월경을 하는 여성의 경우 필요량이 훨씬 더 높죠. 여성은 하루 8mg, 남성은 8mg 정도의 철분 섭취가 이상적이다. 이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한다. 맞고요. 골격과 치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이 다 틀렸습니다. 칼슘이다. 부족 시에는 갑상선종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빈혈이 생긴다. 철의 필요량은 여성이 훨씬 더 많다. 네. 조리기능사 교재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쿠팡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